오늘은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의 1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건 아니고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양측의 주요 쟁점 정리하고 향후 이 심리 계획 수립하고 이런 날이죠. 앞서서 전에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이 공판 준비기일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공판 준비기일만 몇 달에 걸쳐서 5차례나 진행이 됐고요. 그 안에서 법정 모독 수준의 검사들의 과도한 오버액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네 마네 이런 풍문까지 돌았었고, 그 정도로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좀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또는 재판부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것이 검찰 측에서 요구를 했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재판부가 불허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초기부터 검사들이 굉장히 심하게 달려들었죠. 그러면서 여론전을 펴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까지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끝났고요. 10시 20분에 시작을 해서 1시간이 채 진행이 안 됐어요. 한 3, 40분 만에 끝난 것 같은데요. 비교적 짧게 마무리가 됐고요. 아시다시피 임미리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 21부가 이 조국 교수의 재판을 지휘를 합니다. 근데 조국 교수 사건은 피고인이 조국 교수 한 명만이 아니에요. 피고인은 5명입니다. 조국 교수 그리고 정경심 교수도 추가로 기소해서 피고인으로 추가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조국 교수 딸한테 장학금 준 것 때문에 뇌물죄로 기소가 됐죠. 그리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이렇게 5명이 함께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 내용 중에 핵심 관심사 중에 하나가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어 있는 혐의를 오려내서 기존의 정경심 교수 재판부 사건과 병합을 하느냐 여부를 오늘 논의를 해서 정하자고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서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 지휘를 맡고 있는 형사 25-2부 새로 구성된 이 대등재판부에서 검찰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조국 교수 사건과 정경심 교수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전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새 재판부에서도 이 조국 교수 재판부와 협의를 한 끝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합은 되질 않았는데 엊그제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재판부가 조국 교수 사건에 기소되어 있는 정경심 교수의 혐의 그 부분만 떼서 이쪽으로 가져올지는 오늘 조국 교수 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이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됐고 재판부에서 요구하기를 변호인 측에게 피고인과 상의를 해서 그 사건을 떼서 저쪽 사건과 병합을 원하면 정식으로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라.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달라. 그러면은 그걸 참고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본격적인 심리가 있기 전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결정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오늘 핵심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고 하니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이 사건을 떼서 정경심 교수 혐의 부분만 떼서 기존 정경심 교수 사건과 병합을 하게 되면요. 정경심 교수 사건에 추가 기소된 사건이 얹어집니다. 기존에 14개 혐의, 14개, 15개 겹치는 혐의가 있어서 겹치는 거 드러내고 나면은 14개 혐의인데 14개 혐의를 재판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 이번에 조국 교수 작년 12월 31일에 1차 기소하면서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한 게 8개 혐의가 더 있습니다. 업무방해,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혐의들이 8개가 있어요. 그 8개 혐의가 기존 재판부에 추가로 기소된 사건으로 얹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빌미로 해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그게 우려됐던 거예요. 구속기간 연장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그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형사소송법 상에 이 구속기간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은 열흘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에 걸쳐서 열흘간 연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20일까지 최장 20일까지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을 할 수가 있고 기소 단계에서는 2개월씩 구속을 하는데 두 차례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속 기소돼 있는 피고인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을 경우에는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기존 사건을 가지고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조국 전 장관 사건과 함께 기소돼 있는 8개 혐의를 여기다 얹어놓고 이것 때문에 추가 기소가 됐으니 별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으니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라고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이 기존 사건과 병합이 되질 않고 정경심 교수 사건, 기존 사건은 기존 사건대로 진행을 하고 조국 교수와 함께 기소되어 있는 8개 혐의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병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조국 교수가 기소되어 있는 사건에 정경심 교수도 피고인이기 때문에 아까 5명이 피고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피고인은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원칙상. 그러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검찰이 2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하는 의도가 부부를 함께 피고인석에 세워놓고 그 자녀들까지 증인으로 불러내서 피고인들에게 그 가족에게 모욕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의심을 했었는데 사실 병합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조국 교수 사건에 정경심 교수가 피고로 함께 출석을 하면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지금 보석 신청마저 기각이 됐는데 구속기간이 연장이 된다.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경심 교수 재판 있는 날 재판 끝나고 법원에서 나오다 보면 법원 앞에서 피켓 들고 플래카드 들고 정경심 교수 석방하라 집회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보석도 지금 허가가 안 됐는데 구속이 연장된다.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탈 1년을 넘게 구치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서증조사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면서 그 증인신문을 굉장히 집중을 해서 들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찾아놨는데 이게 단 한 곳에만 보도가 됐었습니다. 한 닷새 전에 3월 15일에 보도된 언론 기사인데요. 중앙일보에만 보도가 됐습니다. 정경심, 박처럼, 여기서 박은 박근혜입니다. 정경심, 박처럼 1심 판결 전 못 나올까? 검찰 큰 따옴표 쳤죠? 구속 연장 요청할 것이라고 닷새 전에 중앙일보에만 유일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에 인터뷰를 실었어요. 검찰 관계자의 인터뷰로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사 본문을 조금 볼까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과 공모한 8개의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 전에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 말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검찰이 5월 10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되거든요. 지난해 11월 11일에 구속 기소됐으니까 5월 10일에 구속기간이 6개월이 만료됩니다. 그 전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검찰의 의도도 그렇고요. 이 부부를 같은 법정에 세우는 것을 피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건 병합은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검찰이 의도했던 부부를 동시에 법정에 피고인석에 세우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자녀들까지 증인석에 동시에 세우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조국 교수 사건에 정경심 교수가 함께 피고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건을 떼서 가져오지 않으면 여기에 피고인 5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이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서는 게 원칙이에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게 원칙이죠. 중앙일보 보도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때 구속 연장이 계속됐고, 대법원 재판 받을 때까지도 구속 기간이 연장됐었죠. 그것과 빗대서 마치 구속 연장 요청이 타당한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데요. 박근혜 씨는 수사에 협조를 했습니까? 재판에 협조를 했습니까? 수사받으러 가기를 했나요? 법정에 제대로 나와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연장이 어찌 보면 불가피했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물론 건강 악화 문제도 있지만 특히나 10수년 전 일을 기억에만 의존을 해서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재판에 매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법정에 출석을 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죠. 어떤 결정을 할진 모르겠습니다. 피고 측에서 어떤 결정을 할진 모르겠는데, 이게 검찰이 지금 이미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존 사건에 떼와서 병합을 하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명분을 주고, 또는 재판부에서도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하는 그런 명분에 좀 힘을 싣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설사 조국 교수 사건에 정경심 교수가 피고인석에 서는 한이 있더라도 사건을 안 가져갈 수도 있겠다. 다행인 것은 오늘 재판부가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와 조국 교수가 뭐 변호인을 통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상의를 해서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러웠어요. 오히려 오늘 다행스러웠고, 그리고 조국 교수 이제 사건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오늘 혐의에 있어서는 전면 다 부인했습니다. 조국 교수뿐만이 아니고 이 백원호 비서관, 백원호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그리고 노한중 의료원장도 다 혐의를 부인했어요. 단 하나의 혐의도 공소 사실도 인정한 피고인은 없습니다. 다 부인을 했는데,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2차례에 걸쳐서 기소가 됐죠. 1차로 지난해 12월 31일 세미태 한 차례 기소를 했죠. 당시에 11개 혐의, 이 중에 위계의안 공무집행방해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도 있고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도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에는 11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디에는 12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법조문상으로는 11개 혐의입니다. 그리고 2차로 1월 중순에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로 기소를 했죠. 그런데 누구의 권리를 방해했다는 것이냐? 이 변호인 측은, 조국 교수 측은 이것은 감찰과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업무는 감찰의 착수도 그렇고 감찰의 종료도 그렇고 민정수석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다. 그 안에서 권한 내에서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정무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뭐 수사 의뢰를 하든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서 인사 조치를 하든 그것은
뭔가 법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재량권 내에서 조치를 한 것인데 이것이 누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냐, 이제 이런 논리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백원우 비서관 측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을 했고, 박형철 전 비서관 측의 진술이 오늘 굉장히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수사 단계에서 조국 등에 칼을 꽂았다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일지 몰라도 뒤통수를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진술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감찰반이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에 특감반의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 조치 관련 권리 행사 방해가 있을 수 없다. 또 하나, 후속 조치는 이 특별감찰반의 감찰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는 특감반의 권한이 아니라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감반원의 상급자이긴 하지만 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주체가 아니라 지시사항을 전달을 한 객체에 불과하다. 때문에 나는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 죄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함께 기소가 돼 있긴 하지만 조국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피고 즉 박형철 피고 측 변호인이 밝힌 주장은 감찰반은 사실상 종료됐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 관련해서 권리 행사 방해가 있을 수가 없다. 감찰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 업무는 끝났으니까. 후속 조치는 감찰반도 아니고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조국 교수 측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제가 그 대통령 비서실 직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제7조 감찰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지금 찾아놨는데요. 자, 감찰반에 관한 제7조 규정을 보면 감찰반의 감찰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라, 이첩해라.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찰반은 본인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감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무슨 압수수색을 하고 자료를 영장을 받아서 조회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 설명을 들어보면 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이 처음에 감찰에 응하다가 나중에 불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감찰을 강제로 진행할 방법이 없어서 그 상태에서 종료를 하고 그 상태에서 확인된 개위인 비위, 뭐 금품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부분 확인이 돼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감찰은 종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속 조치가 남은 거죠. 어떻게 처리를 할까? 야, 개인 비위가 확인은 됐어. 그러면 이것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까? 아니면은 공직자니까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도록 할까? 이랬는데 후자의 경우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결국에 사표를 받았죠. 옷을 벗겼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재량권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직권남용이고 누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냐. 본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합니까? 본인의 권한인데? 또 하나 이제 장학금 사건 있잖아요. 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의 딸에게 6차례에 걸쳐서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줬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한 해에 2학기씩이니까 이제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준 겁니다. 그 사이에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임명되죠. 2017년 5월에. 그 이전에 학기가 3학기가 있었고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 3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학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급된 장학금을 검찰은 민정수석 이후에 받은 장학금은 뇌물수수이거나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뇌물 공여자로 노한중 의료원장을 함께 기소를 한 거고요. 이것은 이전 1년 반 이전 전부터 1년 반 전부터 귀속돼 온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뚝 잘라서 이후의 것만 600만 원이거든요. 한 학기에 200만 원씩. 600만 원만 뇌물이라고 하느냐. 그럼 이전에 새 학기 동안 지급된 장학금은 그럼 뭐냐? 나중에 1년 반 뒤에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청와대로 들어갈 거를 예견을 해서 이때부터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줬다는 건가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앞에 거는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니니까 뇌물죄가 성립이 안 돼서 뒤에 거만 기소를 한다? 그런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선거법상이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선거철이 이제 오고 있는데 선거법상에 기부행위 있잖아요. 후보자가 옛날에 뭐 매표행위라고 했죠. 돈 주고 표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 노인정 가면 막걸리 뿌리고 고무신 뿌리고 과거에 이제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과 지금도 그런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현장 취재를 한참 다닐 때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도 시골의 노인정을 가면요. 선거철에 노인정을 가면 노인 양반들이 막 욕하세요. 후보자 욕을. 막걸리 한 대도 안 받아온다고 이러면서. 그런 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예전에는 후보자들이 돈을 살포해서 이 표를 사는 매표 행위가 횡행했고 그것이 선거법상에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또 판례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이제 후보자들이 과거부터 어디에 기부를 하거나 뭐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 장학금을 꾸준히 주고 있다 또는 어느 단체에 후원금을 꾸준히 내고 있다라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해올 때 판단 기준을 뭘로 보면요. 기부 행위냐 아니냐,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보는 판단 기준이 물론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그 후원이어야 하고요. 이전부터 지속돼 왔느냐, 선거를 맞이해서 방법이나 금액이 늘지 않았느냐 이걸 보거든요. 그거를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지속돼 왔다면 이것은 선거를 목적으로 매표행위라 보질 않고 합법적인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원의 판례거든요. 이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전에 더더군다나 2016년은 박근혜 정권 시절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아직도 대통령이 바뀌려면 2년이나 남았는데 2년을 내다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예견을 하고 그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조국 교수가 공직자가 될 것을 예견하고 그 힘을 얻어보고자 대가성을 가진 돈을 주기 시작했다고요? 딸한테? 내 밑에 있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준 건데. 자, 이런 논리로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지금 확인이 가능하죠.